외교도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특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비정상이었고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그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나 사드 협상에 대해서 공식 문서조차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구 기득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김관진이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비전향 그 현재 인질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잡혀는 있으되 쉽게 사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살려달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자료 폐기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면 감옥 갈 각오해야지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 궁금해. 김관진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생각은 없겠지. 당연히 없는데 지금 김관진을 경질 바로 하고 다른 사람 안 채웠을 것 같거든? 네. 근데 냅둬. 그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요, 나는. 뭔가 있을 거야. 검찰개혁 쪽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 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그 범죄를 엮을 수 있는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처벌을 하기 위한 좀 가혹하다시피 잔인한 그런 진상규명 차원이 아닐까. 피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얘 지금 그만두면 바로 외국 나갈 놈이야, 지금. 벌써 티켓팅 해놨을지도 몰라.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요. 김관진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의 일종의 로비스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록히드 마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주도했고 거기에 최순실과 정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김관진 자체는 현직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인데 이 사람이 사드 배치에 커미션을 처먹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그렇죠. 네. 록히드 마틴의 장학생이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 쪽하고 연결 커넥션이 있는 듯한 동선이 겹친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 차원에서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은 사안이 축소되니까 지금 현재 앉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미국과의 외교 문서가 됐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 증거를 일단 찾아내가지고 이걸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인질이 아닌가.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지금 냅두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무슨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왜 김관진은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게 일단 미스테리인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게 기사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반기문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하 전화를 걸었다. 기사 이렇게 나와야 팩트가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걸었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 기사 안에서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 뭔가 청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준 거예요, 이거 예의상. 이분은 역시 관료 출신이라고 느껴지는 게 문재인 대세론 속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래고 출마 포기하고 다시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온갖 논란들 속에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일까 싶을 정도로 찌질한 모습 보이고 갔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 말 말고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반 총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히 관료는 관료야. 뭔가 좀 움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바로 출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새 정부에서 뭔가 사실 쓰임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인수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분이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은 무색무취하게 뭔가를 해줄 역할이 필요해요. 그 정치적인 사람만 무슨 특사를 보내고 뭐 하는 건 아니고 반기문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써먹으면 도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건 그 희소 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세계 평화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송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반기문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간다든지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사가 주는 함의가 단순하게 관료 출신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에게 아부했다 이런 것보다는 반기문 총장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해지고 복원이 되면은 분명히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버드에 가 있잖아요. 하버드에서 그냥 유엔에 있듯이 그냥 투명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렉처도 하고 있고 뭐 가서 뭐 스페셜 톡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말을 하는 게 나는 유엔에서 나가고 있는 뭐 언론 보도 같이 뭐 투명 인간도 아니었었고 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정말 불행히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뭐 스케이프고트이 뭐냐면요. 내가 그냥 다 떠안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불쌍한 그 희생양이었었다라고 그 호소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 질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제재를 해야지만이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정권이 이 반기문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발언들이야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유엔 사무총장 했는데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거에 대한 기분 나쁨, 억울함, 하소연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반기문이 박근혜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폄하를 했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우리가 평가한 것만큼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억울하신 건 억울하신 거고요.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뭐 새마을운동 칭찬하고 다니고 그러실 때 그런 과오를 좀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래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를 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뭐 미국에서 평생 살 거면 몰라도 어느 정도의 그 리뎀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다시 그 한국 사람으로 살려면은 한국을 나쁘게 홍보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을 좀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한국은 아직도 불행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거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살지 못해서 유엔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직 계속 그걸 신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역대 최악의 총장이기더라 하지만 굉장히 친미적이고 우리나라 국내 사태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게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촛불 사태도 그렇고 맞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이 관련된 상정이 있을 때마다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그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내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면서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전쟁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유엔 사무총장이라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요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댕겼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 안에서 반기문의 위치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면 나 이분 좋은 지적 하나 방금 생각났어요. 새마을운동 기념관장 구미에 가가지고 종신기념관장 하시면 나 딱 맞을 것 같아 이분은.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참여를 하고 관료인이었었다면은 지금 이 현 정부화를 돼서 한국을 정말 홍보를 하고 다닐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게 박근혜랑 같이 새마을운동 유엔에 홍보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딱 제자리야. 근데 새마을운동 기념관장.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버려요. 이제 그 이분이 잘해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초장부터 철을 치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봤어. 출신이 다른 애들은 절대 안 변해. 아니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까주고 이제 그분이 이거를 들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위기니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라고요. 영어로 반기문 씨에게 사실상 한국인도 아니신데 영어로 짧게 한마디만 하세요. This is your opportunity, dude. What you need to do is get with the times. 아, Okay?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Get with the times. Get with the times.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UN 자리를 어떻게 가시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지. 그렇지. 참여 정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흑한 시절을 잊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때
그때 정부가 그랬으니까는 뭐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 지금 시대에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근데 약간 영어로 뭐라 그런 거예요? 좋은 기회 주시라고. 신분 세탁하시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았어. 이분은 내가 보기 인형 같아. 반기문 이분은 인형. S 인형. 왜 저번에 이 한일 위안화합의도 잘된 협상이다 했잖아요. 매우 잘하고 계신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반대로 하고 있는데 지가 잘하고 있었단 일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딱 지금 그 통화하신 내용대로 엄지척 하세요. 그러면 돼. 엄지척.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굉장히 기가 간지러울 것 같습니다. 홍석현 특사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는데 지금 트럼프는 사실 탄핵이기잖아요. 지금 그 FBI 국장 해임안 건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죠. 지금 트럼프는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직전 다 그 상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거든.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거전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뜬금없이 FBI 국장을 경질시켜버리는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는데 희랑님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탄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미국도 민주주의를 해봐야 돼 우리나라처럼. 탄핵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치인들부터가 긴가민가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뤄냈잖아. 미국은 한국 지금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트럼프 탄핵에 대한 모든 메커니즘을 연구하시기 바라고 그분들 한국으로부터 한 최소 한 100만 불어치의 초도 수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죽하면은 국산철을 써야 내 집회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효염이 있어 효염에. 오죽하면 저희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강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미국 그 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니들이 와가지고 그 특별 강의를 해야 되니 어떻게 해서 박근혜를 내렸는데 트럼프도 어떻게 하면은 내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좀 하고 다니던지 해야지. 이거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부 언론들이 뭐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갖다가 붙이면서 트럼프도 사법권에 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탄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닉슨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나서 도청 증거가 나오고 나서도 2년이 걸렸어요. 2년.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시스템상 2년, 3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럼 임기 절반 이상 날아가거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탄핵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언론에서 또는 미국 안에서도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이제 막 뭔가 정책 해보려고 그러고 경제 살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도 삐걱하고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흔들면 미국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위기 또는 경제적으로 위기 올 수 있다는 내부적인 자성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한 시스템의 부분은 미국의 사법체계의 진행상 시간이 우리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2, 3년 걸린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최동국 검찰총장의 그 사건이 바로 아주 유사한 거예요. 자기랑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옷을 벗겨버리는 사건하고 좀 유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미국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한 2, 3년 후면 임기 말년에 재선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공화당 내부에서 탄핵을 시켜버릴 수도 있지. 그때 이제 내부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유야무야 돼서 여론으로부터 중심에 벗어나면 못하고 하려면 진짜 해보시고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 분들은 한국으로 빨리 특사 파견해서 한국의 촛불 집회를 한번 배워가시길 바라고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홍석현 네, 얘기를 홍석현 하지. 이야기인데 홍석현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사드 배치 찬성 반대 이런 걸 떠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상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국민의 민의를 받고 그렇게 결정하는 문제지 이게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 나와가지고 사드 배치한다라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또 야권에 계시는 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드 배치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은 홍석현이라고 하는 미국에 지금 특사로 가 있는 사람이 미국 정가에 예를 들면은 지금 허버트 맥메스터 이 발음 좀 해주세요. Herbert McMaster. 허버트 맥메스터 이분이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실장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 김관진 위치에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또는 그쪽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그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사드 배치 뒤로 물리는 것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원칙은 그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의 공약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어떤 비준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절차를 걸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재적인 정부가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잖아요. 거기는 상위원도 있고 어차피 그 민주주의 상태라고 보니까는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가 바뀔 상태고 그러면은 박근혜가 나갈 건데 그래 그러면 뭐 새로운 정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깔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가장 제1의 산업이 하나가 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 그 회사들과 군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커넥션도 연결돼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기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박근혜가 어떤 약점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로비해가지고 김관진이나 최순실이나 정윤회 같은 사람들을 구워 삶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민주주의의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절차를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너무 쉽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이게 재협상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트럼프한테도 상당히 호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하에서 록히드 마틴이 거의 대한민국 무기 수출을 독점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100조 원어치쯤 뽑아 먹었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록히드 마틴이 힐러리를 밀었다가 한번 이제 헛발질 한 거잖아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다른 무기에 연관된 업체들이 벌써 트럼프하고 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사드에 쏠돈 사드 같은 거 효용성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사주면 안 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하고 한미 관계 뭐 경제적인 부분을 보나 외교적인 부분을 보나 근데 지금까지 해봤던 어떤 록히드 마틴의 독점이 끝나고 그 안에서 생기는 이권 내지는 로비에 있어서의 권한을 트럼프가 활용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사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재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여력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대통령의 직할인 안보 담당 보좌관이 절차 이해한다. 국회 가서 해. 만약 해갖고 국회가 안 돼 그럼 그럼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이것까지 지금 받아들인 상태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상태 한참 심각할 때 한 얘기가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도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이건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다오라고 하는 답만 얻어낸다고 하면 사드 배치는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우리 방송에서 소개한 민주당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1차적으로 성공하고 온 거예요. 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드는요. 그때 그 키워드가 FTA였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장사꾼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받은 메시지는 쟤네들 계약서 없어.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이것에 대한 증거물이라든 거는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는 일단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고 밀어붙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드가 확 들어왔어. 그럼 일단은 물건이 있으니까 돈을 내놔. 돈 내놓기 싫으면은 FTA든 뭐든 물건을 더 사가든 해서 나는 최대한 이익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고 미국에 최대한 돈이라도 어디든 갖다 끌어다 대서 나에 대한 무기라는 게 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 거야라는 그 멘탈리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금액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1억 달러.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까지 명시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긁고 난 다음에 어젠가 그저께 그 청와대에서 발표했었잖아요. 문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계약서도 나오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박근혜가 트럼프한테 넌지시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지금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집권이 안 될 테니까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해라라고 했을 수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오늘부터는 만약에 답답한 표현이 안 되면 영어로 하세요. 다 알아먹으니까 두 사람은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도 영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요즘 한 4개국어 못하면 그러면 뭐 사람도 어떻게 해외여행 다닐 수 있나? 그 4개국어가 5개국어 능통한다는 박근혜 씨가 왜 뜬금없이 감옥에서 영안사전을 보고 있어?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한 장씩 씹어먹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주수를 외우는 거야, 주수를. 고시 준비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나름 한 1%쯤 공헌하신 분이에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국민들은 사드는 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짜로 배치해 주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웬 뜬금없이 1조 원.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데 주둔 비 우리 분담금이 1조 원이에요. 약 1조 원인데 사드 배치 하나 하는데 1조 원 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지. 니들이 공짜로 해준다며 시골놈들아 이렇게 된 건데 트럼프가 이제 역시 장사꾼답게 우리는 손해보고는 못해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야 어쨌건 박근혜가 갖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애교가 얼마나 허상했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봐도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미국의 MD 체계 안에 우리가 포함돼 버리는 그런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역시 여기 분명히 커미션이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박근혜의 측근들이. 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가 한국 새 정부와 사드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미국은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일 뿐이라는 것은 이 사드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홍석현 씨가 뭐 회장 그만두고 나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본인이 한 말대로 나는 뭐 이제 국무총리나 뭐 어떤 장관 입각하는 건 관심이 없고 특사 같은 거 좀 뭐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홍석현 씨가 나름대로는 미국 통이에요. 미국 주한미 대사도 했었고 미국 통이신 분이고 뭐 심지어는 왜 지금 아까 반기문 이야기도 했었지만 반기문 대신에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관련 후보이기도 했었고 아무 다양하게 지금 홍석현 씨가 열심히 지금 충성하고 계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저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하는데 홍석현 씨를 미국 특사로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문 대통령이.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홍석현이 장사꾼이잖아요. 트럼프도 장사꾼입니다. 장사꾼한테는요, 장사꾼을 보내야 돼요. 장사꾼에겐 장사꾼 마인드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부분은 이렇고 이게 외교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일단 미국에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중국을 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중국 특사로 갔는데 정치적 비중으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나라마다 누가 오느냐가 중요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해찬급 거물이 중국의 특사로 지금 간 상황이고 그래서 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7월 중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언론들의 추측이고요. 어쨌건 중국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반증, 인물 크기로만 보면 그런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규모의 중국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 네. 지금 우리 송 작가님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이해찬 총리가 되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인물 정치인들 중에 중국에 대한 깐시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난 무조건 이해찬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그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두 번 다 중국을 국빈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대사나 특사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면요 시진핑도 지금 성장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만났던 그 현직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핵심 상무위원들 중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해찬 총리가 만났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중국 정부 안에 마크 안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찬 총리하고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만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교류를 갖고 있었던 거고 그 기반을 뛰어넘어서 시진핑이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와서 지금 최고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 밑에 연동돼 있는 중국 내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제일 클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해찬 총리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이해찬 전 총리 역시 시진핑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게 예우를 해드린 거잖아요. 전에 그 2번이나 가셨고 그 다음에 전략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그냥 중국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높은 사람이 그리고 중국은 정말 그 예우를 정말 높이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신의 한 수다.
사실상 중국도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번에 그렇죠. 이해찬 총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 중국 대사. 이게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대사를 귀국을 시켜갖고 비행장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추고황? 예. 이 사람.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대사를 입국시켜가지고 접견을 시키러 내보내는 경우는 중국 정부도 처음 있었던 예우라고 합니다. 근데 찜찜한 게 하나 있어. 지금 중국 대사가 김장수잖아요. 박근혜 7시간까지 해명하고 간 김장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 대사들이라든지 외교관 또 어떤 정부 고위 인사들도 만나주질 않았어요. 민주당 의원들만 만나주고 있는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었거든. 근데 지금 집권당에 어찌됐거나 그 실세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중국의 예우는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지금 풀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잘 모르시는 거 몇 가지 연결해 드리자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가 있은 지가 며칠 안 됐죠. 그 날짜에 딱 맞춰갖고 방화벽이 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사이트로 주문이 가능하게끔 방화벽이 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웨이보상에 문재인 팬클럽이 생겼죠. 한 달 만에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사진 출처가 어디냐. 네. 이거 아무래도 중국의 정보기관이 이 사진 좀 빼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개인 일상을 담은 여러 가지 한국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거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여행 금지령이 풀렸습니다. 그거 벌써? 네. 오, 빠르다 정말. 그리고 한류 음악 사이트, 중국 안의 음악 사이트에 한국 팝 그룹이나 한국 팝이 이 사이트에 소개가 되면서 이제 팔리기 시작했어요. 콘서트도 풀리지 예, 않았나요? 예. 그리고 콘서트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풀릴 수 있고 한국 안으로 연예인들에 대한 광고 출연 문의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네.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네. 이게 불과 공식적으로 원래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제안한 바는 아니지만 어떤 회담이라든지 양쪽 정상 간의 만남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잡아놨던 것들을 거의 다 지금 원 상태로 지금 복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일 전후 해가지고 중국 쪽하고 연락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거 못했던 거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그동안 잘 짰고 있었어? 있는데 그동안 별일 없었지 하고 이제 슬그머니 치고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 안에서 지금 뭐 상품 문의라든지 제품 그 입출고에 관련된 그 직접적인 채널을 통한 제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에 의한 경제 제재는 사실상 현재로서 거의 90% 이상 풀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롯데도 영업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현재에서. 제가 늘 말하는 태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드 배치할 수 있어. 어차피 안 쓸 무기야. 그럴 때 그 배치를 함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에게 양해를 구한다라든지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는데 박근혜가 얼마나 멍청한 외교를 했는지를 금방 단명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에서 파견한 특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 예외가 없는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갔을 때만 일어나는 일을 이해찬 특사가 가니까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치우친 그런 식의 그 사드와 관련된 등등의 외교를 복원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중국도 손해거든요. 한국이랑 관계가 나빠지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복원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한 그 태도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용은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협약이나 조약 같은 것들이 쉽게 안 맺어질 수 있지만 당신네들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자세만 보여줘도 금방 풀려요, 외교는. 지금 이제 정상외교의 자리로 7월 달에 있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이제 1차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독일 총리와의 국가정상회담이 약속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 간의 모임에서 잠깐 5분 10분 만나는 게 아니라 정식적인 사전 양국의 조율안에 반나절 이상 국가대사를 놓고 정상에 만나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어디 가기 전에 다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맞춰서 각
대통령이 됐든 정상들이 됐든 연결하고 만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주제로 얘기할 거면 무슨 카드를 던질 거냐. 이게 제대로 된 외교인 거거든. 근데 우리 박근혜는 아무 생각 없이 한복하고 새 옷만 몽땅 들고 가갖고 갔다가 만나자고 하면 우리 바빠서 안 돼. 그리고 만나기로 해놓고도 거절당하고 누구 한 사람 심지어는 기념사진 찍는데 빠졌어도 빼놓고 찍는 이런 게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였다는 거죠. 이거 참 부끄럽다 진짜. 아무튼 이번 7월달 그 G20 통해 가지고 이번에 중국하고 먼저 정상 외교에 대한 시간을 잡는다고 하면 미국 쪽에서도 부랴부랴 그럼 우리하고도 하자라고 제안이 뒤따라 들어올 것이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조율이 불과 취임 8일 지난 시점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준비된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도 이걸 풀어내는구나 싶습니다. 진짜 이 중국에서의 지금 무역 제재 풀린 조치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면요. 하루하루가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외교상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얼마나 9년 동안에 근질근질했는지 그들이 궁금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심지어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반응이 너무 빠르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잘나는 줄 알았고 똘똘한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보이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다도 더 낫네? 라는 피드백을 받으니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박근혜는 일종의 엘사 같은 거 아니었을까? 얼음 제국의 여왕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어떤 이미지화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가뭄이 막 들어가지고 시골에 살아본 사람들 알아요. 논이나 밭이 어제 갈라질 정도로 가물었을 때 갑자기 비가 오거나 또는 수로에 물이 들어오면서 논에 물이 쫙 들어가서 이렇게 옥토가 다시 이렇게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최근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엘사 비유는 잘못됐나요? 네, 저 지금 아니 어린이 여러분 사실 그 영화를 안 봤어.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한 게 엘사가 머리가 지금 올림머리였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야. 신데렐라가 올림머리였던 것 같아. 어린이 여러분, 그 여성 여러분, 아닙니다. 엘사는 아무튼 네. 나쁜 엘사. 대체 마녀라고 그냥 하시지. 마녀. 얼음 나라의 마녀. 아무튼 그 이번 특사도 특사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요. 5월 15일 날 그 우리나라 박병석 의원이 1대1로 대표단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박병석 의원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준비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누가 간다, 누가 뽑혀서 간다는 거 없이 급하게 그 대표단으로서 갔는데 시진핑을 직접 면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한국 관련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시진핑이 직접 구두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시진핑이 풀어댈 어마어마한 그 AIIB 관련된 자금 연간 수백억, 몇십억 달러가 계속해서 풀릴 거라고 해요. 앞으로 20년 동안 8경원 우리 돈으로 이상의 돈들이 아시아와 AIB를 주변한 개발 국가들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 안에서의 어떤 비중을 우리가 현재 5% 이사국이잖아요. 그 이사국에 대한 것만 쪽 빨아먹을 수 있어도 거기에 2배만 딱 얹어서 10%만 우리한테 좀 밀어줘도 어마어마한 해외 시장을 한 방에 앉아서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야, 경원은 동그라미가 몇 개죠? 조원이 1000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행운아예요. 전임이 박근혜였다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문 대통령 지금 잘하고는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하고 비교해도 잘은 하고 있어요. 트럼프보다 한 100배 좀 낫고. 트럼프하고 비교할 게 아니. 땡. 다른 나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잘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운까지 따라줬으니까 지금 그렇지. 얼마나 빛이 나는 내 말이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건 어쩌면 정상인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나라가 비정상이 됐던 거고. 자, 알겠습니다. 외교도 정말 잘하시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록히드 마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주도했고 거기에 최순실과 정윤회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김관진 자체는 현직에 있는 국가안보실장인데 이 사람이 사드 배치에 커미션을 처먹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그렇죠. 네. 럭키드 마틴의 장학생이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럭키드 마틴 쪽하고 연결 커넥션이 있는 듯한 동선이 겹친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게 민간인 차원에서 나중에 조사하게 되면은 사안이 축소되니까 지금 현재 앉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미국과의 외교 문서가 됐든지 어떤 불공정 거래 증거를 일단 찾아내 가지고 이걸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인질이 아닌가. 에이,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지금 냅두는 거거든요. 그 자리는 무슨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왜 김관진은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이게 일단 미스테리인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요게 기사가 이렇게 나면 안 돼요. 반기문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하 전화를 걸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야 팩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걸었는지가 잘 안 보이잖아, 기사 안에서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한테 뭔가 청탁하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준 거예요, 이거 예의상. 이분은 역시 관료 출신이라고 느껴지는 게 문재인 대세론 속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래고 출마 포기하고 다시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 온갖 논란들 속에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일까 싶을 정도로 찌질한 모습 보이고 갔거든요. 자발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 말 말고 가만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반 총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확실히 관료는 관료야. 뭔가 좀 움찔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니까 바로 출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새 정부에서 뭔가 사실 쓰임새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인수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분이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관료 출신들은 무색무취하게 뭔가를 해줄 역할이 필요해요. 그 정치적인 사람만 무슨 특사를 보내고 뭐 하는 건 아니고 반기문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써먹으면 도움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라는 건 그 희소 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세계 평화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송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반기문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간다든지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기사가 주는 함의가 단순하게 관료 출신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에게 아부했다 이런 것보다는 반기문 총장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친밀해지고 복원이 되면은 분명히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버드에 가 있잖아요. 하버드에서 그냥 유엔에 있듯이 그냥 투명 인간으로 있는 게 아니고 렉처도 하고 있고 뭐 가서 뭐 스페셜 톡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로 말을 하는 게 나는 유엔에서 나가고 있는 뭐 언론 보도 같이 뭐 투명 인간도 아니었었고 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정말 불행히 그 모든 문제를 그냥 뭐 스케이프고트이 뭐냐면요. 내가 그냥 다 떠안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불쌍한 그 희생양이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이 관련된 상정이 있을 때마다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그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국내 정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면서 어디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전쟁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유엔 사무총장이라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요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댕겼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 안에서 반기문의 위치는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을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습니다 하면 나 이분 좋은 지적 하나 방금 생각났어요. 새마을운동 기념관장 구미에 가가지고 종신기념관장 하시면 나 딱 맞을 것 같아 이분은.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참여를 하고 관료인이었었다면은 지금 이 현 정부화를 돼서 한국을 정말 홍보를 하고 다닐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 게 박근혜랑 같이 새마을운동 유엔에 홍보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딱 제자리야. 새마을운동 기념관장. 여러분들 마인드를 좀 버려요. 이제
그 이분이 잘해보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초장부터 철을 치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봤어. 출신이 다른 애들은 절대 안 변해. 아니 저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까주고 이제 그분이 이거를 들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위기니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시라고요. 영어로 반기문 씨에게 사실상 한국인도 아니신데 영어로 짧게 한마디만 하세요. This is your opportunity, dude. What you need to do is get with the times. 아, Okay?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Get with the times. Get with the times.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UN 자리를 어떻게 가시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지. 그렇지. 참여 정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암흑한 시절을 잊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대통령의 외교도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지금 각국의 특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데요. 인수위가 없는 기간이다 보니까 빨리 정상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비정상이었고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그 협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한일 위안부합의나 사드 협상에 대해서 공식 문서조차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구 기득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김관진이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비전향 그 현재 인질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잡혀는 있으되 쉽게 사퇴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살려달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자료 폐기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면 감옥 갈 각오해야지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해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더 궁금해. 김관진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생각은 없겠지. 당연히 없는데 지금 김관진을 경질 바로 하고 다른 사람 안 채웠을 것 같거든. 네. 근데 냅둬. 그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요. 나는 뭔가 있을 거야. 검찰개혁 쪽에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그 자리에 앉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그 범죄를 엮을 수 있는 응?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처벌을 하기 위한 좀 가혹하다시피 잔인한 그런 진상규명 차원이 아닐까. 피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얘 지금 그만두면 바로 외국 나갈 놈이야 지금. 벌써 티켓팅 해놨을지도 몰라. 우리가 방송으로도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요. 김관진은 사드 배치에 있어서의 일종의 로비스트다. 그 호소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그 질문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제재를 해야지만이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정권이 이 반기문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발언들이야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이나 유엔 사무총장 했는데 자기를 평가절하는 거에 대한 기분 나쁨, 억울함, 하소연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반기문이 박근혜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폄하를 했을 것이고 모르긴 해도 우리가 평가한 것만큼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억울하신 건 억울하신 거고요.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뭐 새마을운동 칭찬하고 다니고 그러실 때 그런 과오를 좀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저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래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버드를 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사람들한테 뭐 미국에서 평생 살 거면 몰라도 어느 정도의 그 리뎀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다시 그 한국 사람으로 살려면은 한국을 나쁘게 홍보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을 좀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한국은 아직도 불행한 나라,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거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 살지 못해서 유엔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아직 계속 그걸 신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역대 최악의 총장이기더라 하지만 굉장히 친미적이고 우리나라 국내 사태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한 게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촛불 사태도 그렇고